오늘 읽을 책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질문법, 어포메이션이라는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하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노아 세인트 존 지음, 어포메이션 기법의 창안자이자 세계적인 교육 훈련 기업의 설립자, 그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기업들의 발전을 돕는 혁신적인 상품들과 프로그램들로 개인과 기업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데 강한 효과가 있는 최적화된 기법을 고안한 성공법 분야의 차세대 기대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적절한 조언은 고도성장 경영에서 즉시 슈퍼스타급의 성과를 만드는 비밀의 소스로 알려질 만큼 유명하다. 그의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스피킹 스타일은 언제나 청중들로부터 높은 반응을 얻는다. 그는 신념을 억압하는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해 열강을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에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마스터마인드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CNN, ABC, NBC, CBS, 폭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등의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허핑턴 포스트, 우먼즈데이, 로스앤젤레스 비즈니스 저널, 워싱턴 포스트, 시카고 선 타임즈, 셀링 파워, 보텀 라인 퍼블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노아는 사랑스러운 그의 아내 바베트와 노스이스트 오하이오에서 살고 있다. 추천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방법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성공학 연구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도약 중 하나이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꿈꾸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의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잭 캔필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노아는 유머와 실질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당신이 원하고 또 당신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존 그레이 박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저자. 노아 세인트 존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 원하는 것, 즉 삶과 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설명한다. 하비 맥케이, 상어와 함께 수영하되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는 법의 저자. 노아 세인트 존의 책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 스티브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노아의 충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당신이 꿈꾸던 성공을 찾을 수 없다. 하브 에커,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노아는 성공을 수용하는 문제에 관해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정확하게 짚어낸 엄청난 통찰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닐 도날드 월시, 신과 나눈 이야기의 저자. 추천의 글 2번째입니다. 20대 초반 나의 첫 멘토께서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되며 나의 감정이 내가 추구하고 행동할 것을 결정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때까지 나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대화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솔직히 나는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것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와의 대화와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의 생각이 가진 잠재력을 알고 나서는 즉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나 자신에게 또는 친구에게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게 될 때마다 즉시 태도를 바꾸어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꾸었다. 매일 나는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면서 시각화 기법을 적용하여 그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릇된 생각을 지우고 긍정적으로 뇌를 훈련했다. 그때는 내 두뇌에 제공하는 긍정적인 재료의 효과가 어떨지 진정으로 확신하진 못했지만 부정적인 자세로 나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도 즉각적으로 성공이 가속화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성공은 지난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다. 노아 세인트 존의 어포메이션 4판을 읽으면서 그가 뇌에 관한 현대의 새로운 지식 가운데 최고의 것들을 뽑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에 감탄이 터져나왔다. 이 시스템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 불확실함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과거에는 확언이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어포메이션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성공에 이르는 길이 꼭 어려울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르라. 그러면 건강과 대인관계, 사업 등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발견할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이며 당신이 꿈꾸는 것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할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책은 단숨에 읽고 끝내는 책이 아니다. 몇 페이지를 읽고 멈추어 읽은 내용을 실천에 옮길 방법을 생각하기 바란다. 이 놀라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방법을 반복해야 한다. 노아의 방법을 실천하는 능력이 정말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줄 것을 알기에 진심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당신이 계속 성공하기를 바라며 존 아사라프. 기획자 서문. 다시 출간하며. 여러분, 긍정적인 확언 좋아하고 많이들 하시죠? 나는 매일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등등. 그런데 정말 제가 궁금한 점은 여러분 정말 확언대로 되셨나요? 몇 분이나 확언에 성공하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확언이 잘 안 되었거든요. 확언의 역효과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못했던 것도 많잖아. 나는 부자야.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더라. 다 잘 될 거야. 글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등등. 확언대로 안 되니까 더 좌절하고 더 깊이 낭망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다가 얼마 안 가 그만두고 그래도 아쉬우니까 또 루이스 헤이나 에밀 쿠에 같은 세계적인 대가들이 확언하라고 하니까 다시 해보다가 또 좌절하고 책춘한 표현대로라면 미운 오리 새끼, 애벌레 게임, 즉 거짓 나의 에고 게임을 쳇바퀴 돌듯 뱅뱅 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하던 방식대로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그 이유를 마침내 명료히 깨달았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해 보자면 그동안 했던 확언의 방식은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자동차가 달리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나는 행복해, 나는 부자야 라고 확언을 하지만 우리 내면의 잠재의식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따라 그런데 지금 불행하잖아, 지금 가난하잖아
라고 즉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말, 다시 말해 확언에 반대되는 저항하는 생각이 동시에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이 무의식과 의식의 영향력이 마치 바다와 그 위에 떠 있는 코르크마개와 같다고 말한 비유를 떠올려 보면 이런 방식의 확언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절대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의식적 방향이 아닌 무의식이 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될 때, 즉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만 밟을 때 자동차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매끄럽게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만 비로소 확언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책추남이 1만 권이 넘는 독서와 그동안의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간신히 깨닫게 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과 비전을 현실화하기에 간략한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진정한 꿈과 비전 분별하기.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이 내 안에 미운 오리 새끼, 애벌레로 비유할 수 있는 거짓 나인 에고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연유하는가, 아니면 백조, 나비로 비유할 수 있는 참 나인 셀프로부터 연유하는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단계, 꿈과 비전이 모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의 미래를 상상하며 그 순간을 생생히 느끼기. 만약 자신의 꿈과 비전이 참 나, 셀프의 진정한 꿈과 비전이라면 이 꿈과 비전이 120%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생생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린 그라본에 져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의 핵심 통찰이지요. 3단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기. 꿈과 비전이 성취된 미래 순간의 그 느낌을 상상을 통해 생생히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꿈과 비전을 현실화하기의 3단계입니다. 바로 어포메이션은 이 3단계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순하지만 파워풀한 혁신적인 자기 확언법입니다. 저에게 가장 단순하게 어포메이션을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 형태로 하는 확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와 같이 현재에서 미래로 하는 질문이 아닌 이미 성취된 미래에서 현재로 하는 나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형식의 어포메이션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무의식적 저항 없이 우리가 원하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느낌을 느끼도록 하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자동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지요.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탁월한 접근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 신과 나눈 이야기의 저자 닐 도널드 월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저자 존 그레이,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잭 캠필트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본서 어포메이션을
입을 모아 추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길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자기계발서들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시크릿의 핵심 지혜를 우리가 책추남TV 좋은 책 살리기 첫 프로젝트로 함께 되살려낸 여기가 끝이 아니다를 통해 얻을 수 있었듯이 본서 어포메이션을 통해서도 멋진 지혜와 통찰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서의 출간 과정 스토리도 흥미롭습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가리켜 동시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AI,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급변하고 다변화하고 있어 미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우리 인생도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 눈이 뱅뱅 돌 정도로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우연의 힘, 동시성의 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서점을 가보면 럭키, 세렌디피티 코드 등과 같은 책들이 출간되고 또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을 보면 이러한 흐름을 실감할 수 있지요. 책추남도 이러한 우연의 힘인 동시성을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담은 행운사용법, 미라클 인사이트와 같은 책들을 펴내기도 했답니다. 정말 재미있게도 이 동시성을 따라 본서 어포메이션에 대한 여러 구독자분들의 출간 요청을 받고 이 책을 다음 프로젝트로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동안 놀랍게 어포메이션의 작가 노아 세인트 존이 일면식도 없는 제게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우연에서 시작된 대화의 시작으로 저는 책추남TV의 좋은 책 살리기 프로젝트를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세인트 존은 새로운 책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리더들에게 자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며 제게도 자유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 묻고 주위의 리더들에게도 물어달라고 해서 이에 대해 답변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기한 동시성을 신호로 어포메이션 재출간을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동시성을 따라 또 여러분들이 함께 투표해 주신 제목과 문구, 표지 디자인을 따라 함께 꾸었던 꿈이 이렇게 어포메이션 재출간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책추남TV의 본격적인 좋은 책 살리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책, 여기가 끝이 아니다가 여러분의 큰 성원으로 분야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꾸준한 스터디셀러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책추남TV의 한 모토처럼 우리가 함께 절판도서 되살리기라는 꿈을 현실화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키듯이 정말 좋은 책 한 권 한 권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의 출판 문화를 바꾸고 독서 문화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정신 문명을 변화시키는 것을 꿈꾸는 책추남 나비 효과,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멋진 꿈을, 이 나비 효과를 함께 꾸준히 일으켜가면 좋겠습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정말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멋진 꿈들을 함께 아주 꿈꾸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획자 최추남TV 코코치 조우석 올림.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어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당신의 삶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두 번째, 어포메이션,
풍성한 삶에 빠져있는 조각. 파트 2는 어포메이션 방법. 세 번째, 어포메이션 1단계, 질문한다. 4. 어포메이션 2단계, 어포음한다. 5. 어포메이션 3단계, 받아들인다. 6. 어포메이션 4단계, 행동한다. 파트 3에는 실제 삶을 위한 어포메이션이 나와 있는데요. 건강과 행복 어포메이션, 돈과 부 어포메이션, 자신감 어포메이션, 일과 직장 어포메이션, 사랑과 친밀감 어포메이션, 가족과 대인관계 어포메이션, 두려움 극복 어포메이션, 나쁜 습관 극복 어포메이션, 영성 어포메이션, 삶과 행복 어포메이션. 그리고 파트 4에는 다음 단계, 내가 걸어온 인생 이야기,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28일, 보너스로 드리는 선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 이야기. 앞을 내다보면 점들을 이을 수 없다. 뒤를 돌아볼 때만 당신이 지금까지 찍어온 점들을 이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미래에는 점들이 어떻게든 연결될 것을 믿어야 한다. 당신은 무엇이든, 직감이든 운명이든 업보든 생명이든 믿어야 한다. 이 방법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내 삶의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다. 스티브 잡스. 전부터 수많은 점이 있었다. 나는 뉴저지에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 내리던 날에 태어났다.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내가 2주나 빨리 태어났는데도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하셨다. 부모님은 첫째인 형이 쉽게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 아기도 식은죽 먹기로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모닝콜을 받으셨다. 나의 형은 말처럼 건강했지만 나는 심히 병약했다. 합병증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태어날 때부터 체중 미달이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고 배탈이 심해서 끊임없는 돌봄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리도 기형이어서 포레스트 검프처럼 부목을 사용해야 했다. 그래서 부모님과 나는 험난한 출발을 했다. 아버지가 맨하튼의 편안한 광고회사를 그만두시고 인주 케네벙크 포트 오지에서 여름 극장 설립을 돕기로 했을 때 내가 태어난 것부터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18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는 학교 교사인 고모가 내가 할아버지 집 서재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보통 책이 아니라 세계 연감이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글과 사실, 그림, 도표, 그래프가 아주 많은 백과사전 같은 책이었다. 어린 아기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것이다. 고모는 어머니께 애가 책을 읽고 있는 걸 아세요?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전직 학교 교사였는데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가 책을 읽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늘 그런 아이였다. 수업 시간에 혼자 답을 알아서 항상 손을 드는 아이를 아는가? 내가 바로 그런 아이였다. 숙제를 다 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을 해서 다른 학생들이 눈을 굴리며 쳐다보는 그런 아이 말이다. 덕분에 나는 다른 몇 가지 좋은 이름과 함께 선생님의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부모님께 이 아이에게는 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월반에서 바로 고등학교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부모님과 나는 유치원 때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을 떠나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당시 나는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하고 두꺼운 안경을 썼고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넓게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쯤 발레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말이냐고? 내가 깜빡하고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내 다리가 기형이어서 부목을 의지해 걸었다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그것 때문에 의사 한 분이 댄스 수업을 받아서 다리를 강하게 하여 자세를 교정을 하면 좋겠다고 부모님께 권했다. 그때쯤 나는 진 켈리와 프레드 에스타이어가 나오는 영화를 보았다. 그들은 탭댄스를 정말로 멋지게 추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나를 댄스 학원의 탭댄스 과정에 등록시켰다. 첫 번째 댄스 교사는 존 미엘레라는 재능 많은 분이었는데 그는 친절하게 다리 힘을 강화하여 자세를 교정하는 운동을 시키셨다. 아주 재미있었다. 탭댄스 신발로 내는 소리도 무척 좋았다. 몇 년 후 존은 발레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발레는 댄스의 기초이므로 다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절대로 나는 타이즈를 입지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존이 계속 권하는 바람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다. 그때까지 나는 존 선생님과 두세 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탭댄스 수업만 들었다. 여자아이들이 있는 댄스 수업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15살의 나이로 처음 발레 수업에 들어갔을 때 몸에 딱 붙는 타이즈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어서 늘어뜨린 예쁜 여자아이 20명이 발레 바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내게 미소를 보냈고 나도 미소를 보냈다. 20명의 여자아이와 나 한 사람.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고등학교 내내 발레를 배우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대학에 다닌 후 나는 대학을 그만두고 직업적인 발레리노가 되기로 했다. 예술보다는 돈을 더 생각한 결정이었다. 남자 댄서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국 어느 발레단에든 취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또 대학은 언제든 다시 돌아가서 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발레리노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생각도 했다. 결국 나는 동부 연안에 있는 몇몇 발레단에 취직했다. 하지만 늘 가난하고 비참했다. 어떤 곳에서는 주급 $150를 주었다. 이때가 1980년대 중반이었으니 말 그대로 적은 돈이었다. 당시 나는 팝타르트와 진저 에일을 먹고 살았다.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직업 발레리노의 일과는 정말 끔찍했다. 시즌에는 주 7일 동안 일을 했는데 오전에는 레슨, 오후에는 리허설, 그리고 저녁과 주말에는 공연을 하는 일정으로 늘 녹초가 되었다. 하지만 몸에 가해지는 그 형벌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택한 고문이었다. 나의 발레 교사 한 분은 발레를 가리켜 사회가 용인하는 고문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할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이유, 즉 대중 앞에서 공연할 기회 때문이었다. 중력을 거스르고 공중으로 날아오를 때나 힘들이지 않고 회전을 할 때 느끼는 기분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기분은 세상에서 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땀과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명 댄서가 되지 못했다. 나는 너무도 순진해서 발레단의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노름을 이해하지 못했다. 종종 다른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동안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댄서의 삶은 거의 신체적 고통의 연속이었다. 동료들과 나는 이를 현실로 받아들였다. 이 고통은 대체로 나빴고 어떤 때에는 정말 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나쁜 고통이 마침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정말 아름답고 힘든 작품인 카르미나 브라나를 공연하는 무대에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는데 엉덩이에서 뭔가 뚝 하는 느낌과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나의 댄서 작업의 끝을 알리는 것이었다. 나는 21살로 돈도 인맥도 사업 경험도 없었고 또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기에 생존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해보았지만 이전보다 더 비참해지기만 했다. 그래서 직업 댄서가 될 수 없다면 연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 할리우드로 갔다. 1977년 뷰익 리비에라 승용차에 나의 모든 짐을 싣고 메인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차를 몰았다. 주머니에 있는 돈은 $600도 안 되었지만 부푼 꿈을 꾸면서 말이다. 다행히 로스앤젤레스에 먼저 와 있던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서 내가 있을 곳을 구할 때까지 그 집 소파에서 잘 수 있었다. 배우 일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었던 나는 도서관으로 가서 그 분야에 관한 책을 읽었다. 책에서는 이력서를 잘 다듬고 사진을 준비하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오디션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할리우드는 나의 연기에 감동하지 않았다. 매일 감사합니다만 우린 다른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거절의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을 들으며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겨우 살아가며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1991년 어느 날 드디어 때가 왔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린이를 위한 순회 공연 오디션을 받았는데 객석에 앉아있던 프로듀서가 내가 오디션을 장악하는 모습이 좋다고 했다. 됐구나. 집으로 돌아온 나는 운명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 전화가 왔다. 그 전화였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그런 거부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번 생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빈털털이었고 행복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으며 거의 늘 분노와 고독,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권총이 없었다. 그래서 권총 없이 자살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차고문을 닫은 채 차에 시동을 걸어 놓으면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때문에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기억났다. 그래서 그렇게 죽기로 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나에겐 차고가 없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5개 주차장만 있었는데 개방된 공간에서는 질식사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가 인근을 돌면서 문이 열린 차고를 찾아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살하기로 했다. 어떻게 된 줄 아는가? 약 15분 후 나는 낯선 거리의 문이 활짝 열린 차고 앞에 차를 세웠다. 이제 차를 몰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눈을 감으면 되는 것이었다. 거절의 전화를 받은 때부터 그 순간까지 나는 매우 침착했다. 전혀 흥분하지 않았다. 화가 나지도 않았다. 자살을 결심한 그 순간에 내 정신은 수정처럼 맑았다. 마치 내 마음의 스위치가 꺼진 것 같았다. 그렇게 하기로 받아들이자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마치 식료품 가게에 가는 것처럼 간단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실체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을 생각해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해?
그때 그것이 보였다. 나의 생명을 살린 그것 말이다. 차고 구석에 세워져 있던 어린이 자전거였다. 흰색 안장과 손잡이가 있었다. 어릴 때 탔던 내 자전거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잠깐만, 이 집은 버려진 집이 아니야. 분명 한 가족이 살고 있어. 그들이 집에 돌아와서 차고 안에 시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마음속에 한 여자가 집으로 돌아와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그려졌다. 옆에 있는 남자가 그 여자를 달래려고 하지만 여자는 진정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 옆에는 자전거 주인인 아이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직감하는 듯 했다. 내가 하려는 이 끔찍하고 이기적인 행위가 한 가족을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왔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려는 행위가 그들에게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를 돌려서 집으로 왔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때였다. 집에 도착한 후 샤워를 했다. 무슨 이유인지 깨끗하게 씻고 싶었다. 샤워기 아래에서 특별히 누구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하나님. 이유는 모르지만 당신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저의 남은 생을 당신께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 전에는 신께 그토록 많은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꼭 해야 할 일처럼 여겨졌다. 몇 달 후 한 친구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소개하면서 목사님이 정말 좋은 설교자라고 했다. 내가 자랄 때 다닌 교회에서는 나는 늘 죄인이고 충분히 선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직업 댄서로 일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 강화되었다. 충분히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마치 칠면조가 추수감사절을 싫어하듯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그 교회에는 한 번 가보기로 했다. 나는 노스 할리우드 종교과학교회로 가서 신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목사님은 신이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과 당신은 하나다라고 했다. 또 신은 당신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라고 했다. 이전에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릴 때 배운 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배웠다. 신이 실제로 바로 여기에 계시며 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 교회의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서 종교과학교회의 창시자인 어니스트 홈즈 박사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캐서린 폰더와 디펙 초프라 같은 형이상학 교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루이지 헤이라는 저자가 필 도나휴 쇼에 출연해 생각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때는 그녀가 하는 말이 도무지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책을 읽고 그녀의 메시지에 심취하면서 그녀가 말한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내 평생 처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묵상과 일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께 귀를 기울이는 법을 익혔다. 어쩌면 이것이 일부에게는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그때까지 나는 나 자신의 감정과 의견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묻게 되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신께 나의 인생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일어난 일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질문을 한 후에 메인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들은 것이다. 그 음성은 내 머릿속에서 나왔지만 이제까지 들어온 말처럼 분명했다. 메인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후 곧바로 든 생각은 지금 농담하십니까? 였다. 거의 10년 동안 뉴 잉글랜드에 살지 않았기에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래서 그건 어리석은 생각으로 여기고 그 음성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거나 묵상을 할 때에는 어김없이 메인주로 돌아가라는 음성이 들렸다. 만일 내 인생이 한 편의 영화라면 신과 나눈 대화와 꿈의 구장을 합친 것이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무시하려고 할수록 더욱 끈질기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것에 대해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더 내가 진정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사는 목적은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로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로 했다. 차와 가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소유물을 팔고 메인주로 돌아갔다. 함께 일하는 사업 파트너의 도움으로 나의 재능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된 후 대학으로 돌아가 학위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대학에서는 종교학을 전공하기로 하고 대학 교수가 되거나 목사가 될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해서 1997년 4월 24일 그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샤워를 경험하며 어포메이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발견 직후 나는 두 가지 생각을 했다. 첫 번째 생각은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였고 두 번째 생각은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였다. 그런 다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나의 첫 어포메이션을 썼다. 왜 나는 이대로 충분한가? 왜 나는 이토록 부유한가?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가?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다. 이때가 1997년이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블로그와 소셜미디어가 나오기 전이었고 심지어 구글도 겨우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다. 내가 발견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해 10월 20일 내 삶을 변화시킨 두 번째 발견인 성공 거식증, 스스로 성공하지 못하게 자신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상태. 나는 이를 한 발로 브레이크를 밟은 채 인생길을 운전해가는 것으로 설명한다. 성공 거식증을 발견했다. 그렇게 발견한 것은 나의 첫 책 성공을 허락하라 출판으로 이어졌다. 그 후 사람들이 나에게 코칭을 요청하고 자신의 삶과 직업, 대인관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나는 내가 만든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을 코칭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놀라운 결과를 얻기 시작했고 그들 중 일부는 이 책에 소개되어 있다. 이후 나는 몇 권의 책을 더 출판했고 다시 이 나라를 가로 세로로 횡단했다. 포춘 500대 기업과 전국 규모의 단체에서 기조 강의를 하고 워크숍을 이끌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마침내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아직 나의 삶이나 사업을 위한 올바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
아직도 엉뚱한 사람을 신뢰하고 내면의 지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또 그릇된 대인관계로 수만 달러를 손해보기도 한다. 결국 그 관계를 청산했지만 그러는 동안 4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지하실에서 일을 해야 했다. 황당하고 부끄럽고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 스스로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을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원하는 삶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를 위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로 했다. 먼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묶어서 실제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익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내 삶에서 감사한 모든 것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만질 수 있는 손이 있어서 감사하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감사하다. 전신으로 피를 보낼 수 있는 심장이 있어서 감사하다. 진부하다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감사할 것이 없었다. 당시 나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고 산더미 같은 빚만 있었다. 부모님의 집 지하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멘텀이 쌓이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내 일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이 새로운 고객이 되었다. 돈이 들어오면 저축했다. 부모님의 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이사할 돈을 저축하여 내 집을 얻었다. 1년 안에 모든 빚을 갚고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2년 후에는 세계 최대의 출판사와 10만 단위의 인쇄로 출판 계약을 하고 처음으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다. 문자 그대로 나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24개월 만에 지하실 외톨이에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다. 40살 생일 한 달 후 나는 오하이오 동부의 작은 동네로 이사했다. 그곳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미국 지도에서 오하이오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한 친구가 그곳으로 이사하라고 설득했다. 자기가 거기 사는데 그곳에서 사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의했다. 얼마 후 친구는 자기 친구 한 사람을 소개했고 그 사람은 나에게 바베트라는 이름을 가진 금발의 예쁜 여자를 소개해 주었다. 얼마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데이트를 하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내가 아니라 그녀였다. 바베트와 나는 2011년 4월 30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내가 어포메이션을 발견한 지 약 14년쯤 될 때였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결혼식에서 나는 이런 축사를 했다.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울었다. 40살 때부터는 내 인생 최고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바베트가 나의 사랑의 거울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랑의 거울이란 나를 믿어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음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사랑의 거울의 필요성에 대해 10년 이상 글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쳐 왔지만 그녀가 내 인생으로 들어온 후에야 비로소 나의 사랑의 거울을 찾았던 것이다. 요즘 우리 부부의 삶에는 친구와 가족, 웃음과 사랑이 넘친다.
내게는 나를 지원하는 환상의 팀과 50여 개 나라에 살고 있는 놀라운 고객들이 있다. 나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삶을 변화시키는 세미나와 마인드 마스터 그룹을 인도하고 있으며 내 책은 현재 10개국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내가 쓴 글에 감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엽서와 편지, SNS를 받고 감사하고 있다. 그들은 영어를 사용한 북아메리카 사람들로부터 내가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매우 다양하다. 문제도 있을까? 당연하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 초기의 고통과 공허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일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전능하신 신이여,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매일 저녁 신이 내 인생에 주신 선물에 대해 감사드린다. 단지 손과 발, 눈, 귀, 심장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아내, 멋진 집, 환상적인 지원팀, 좋은 친구들, 마인드 마스터 학생들, 전 세계 수십만의 고객들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상관없이 길이 있음을 아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과거를 내려놓고 최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하고 진정한 당신이 되어 새로운 행동을 하면 된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돕고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를